손끝이 얼어붙는 찰나 차창이 올라가면 내 호인까지 끊어줬습니다. 민서가 좀 불쌍하게 굴지 마. 언니 이거 찍어. 조회수 잘 나오겠다. 문 닫아. 여기서 얼어 죽든 말든 게 알아서 기어오라다니. 사막의 모래바람이 폐부 깊숙이 박히던 날, 내 13년 결혼 생활은 고작 2MB짜리 PDF 파일 하나로 끝장이 났다. 남수단 한빛부대 파병 4개월 차. 내 이름은 김도훈. 대한민국 육군특전사 상사다. 아내 이수진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에 지쳤다며 이메일을 보내왔다. 제목은 가관이었다. 우리 어른답게 행동하자. 내용은 딱 3줄.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공동명의 통장은 싹 비웠으며 분당 아파트엔 새 남자친구 최재민이 들어와 살고 있다는 통보였다. 나는 그 메일을 2번 정독하고 노트북을 덮었다. 욕설을 내뱉거나 책상을 엎는 대신 공용 샤워장에 들어가 찬물로 먼지를 씻어내고 전투복을 갖춰 입은 뒤 근무지로 복귀했다. 그날 밤 관물대 앞에서 나는 딱 한 단어의 답장을 보냈다. 알겠다. 변명도 애원도 협박도 없었다. 내 오랜 전우이자 룸메이트인 박상우 상사가 낌새를 챘는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툭 던졌다. 김 상사, 별일 없나?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집안일 좀 있어서.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곤 더 묻지 않았다. 우리 같은 직업 군인들은 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인지. 사실 놀랍지는 않았다. 파병 6개월 전부터 수지는 변해 있었다. 치과 데스크에서 일하던 그녀는 야근이 잦아졌고 필라테스니 요가니 하며 운동을 다녔지만 땀 흘린 흔적은 없었다. 옷장은 백화점 신상으로 채워졌고 휴대폰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뀌었다. 나는 따져 묻지 않았다. 미행도 하지 않았다.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나는 눈먼 장님도 아니었다. 조용히 내 방식대로 대비했을 뿐이다. 집 문서와 인감도장, 할아버지의 유품인 시계, 어머니가 남기신 은수저 세트 같은 중요 물품들을 개인 금고로 옮겼다. 월급의 일부는 그녀가 모르는 새마을 금고 계좌로 돌려놨다. 혹시라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파병 전날 인천공항 게이트 앞, 그녀는 나를 안으며 몸조심해라고 건조하게 말했다. 마치 전쟁터로 떠나는 남편이 아니라 옆부서 동료에게 인사하듯 눈빛엔 물기 하나 없었다. 그때 알았어야 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해둔 건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었다. 그녀가 몰랐던 건 나는 절대 싸움을 먼저 걸지 않지만 한번 시작된 싸움은 반드시 내 손으로 끝낸다는 사실이다. 2010년 휴가 때 친구 녀석의 소개로 만난 수지는 간호대를 갓 졸업한 풋풋한 여자였고 우리는 8개월 만에 결혼했다. 그녀의 집안은 은행 지점장에 약사 오빠까지 둔 번듯한 중산층이었고 직업 군인인 나를 군발이 취급하며 탐탁지 않아 했다. 2014년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과 군인 공제회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판교 외곽에 34평 아파트를 샀다.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부부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고 공동 명의로 해줬다. 그게 실수였을까? 이라크, 아프간, 그리고 남수단까지. 내가 네 번의 파병을 다녀오는 동안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나는 그저 내가 제일 잘하는 일, 나라 지키는 일에 몰두하며 가족을 건사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그녀는 대놓고 엇나가기 시작했다. 친구 멜리사가 이혼하고 팔자를 고쳤다느니 우리는 공통점이 없다느니 하며 긁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이영만리 타국에서 배신을 확인한 지 2주 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은행 앱 알림이었다. 출금 1,100만 원. 잔고가 3만 5천 원이 남았다. 6천만 원이 넘던 우리 부부의 적금 계좌가 공중분해되어 낯선 계좌로 이체된 것이다. 내 피 같은 돈이, 내 인생이 녹아있는 돈이. 그날 밤 행정반 전화기로 은행에 확인해보니 수지는 내가 출국한 다음 날부터 야금야금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복도에 서서 동료들이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하며 웃는 소리를 듣는데 내 세상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상구가 다가와 물었다. 김 상사,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와이프가 통장 다 털고 집에 딴 놈 들였다네. 나 순찰 돌 때 이혼 서류 보냈더라. 상구는 뻔한 위로 따위 건네지 않았다. 그래서 계획은? 아직. 근데 가만 안 둬.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노트북으로 집에 설치해둔 홈 IoT 시스템에 접속했다. 수지는 내가 이걸 원격으로 볼 수 있다는 걸 까맣게 잊었나 보다. 화면 속엔 웬 낯선 놈이 내 디스커버리 패딩을 입고 내가 아끼는 머그잔에 커피를 마시며 내 진돗개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수진이 깔깔대고 있었다. 내가 휴가 때 직접 페인트 칠한 그 주방에서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차갑고 명징한 살기였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군 법무관 출신 정 변호사에게 연락. 군인 공제회 계좌 동결 확인. 긴급 휴가 신청. 슬픔 따위는 사치였다. 이건 이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작전이었다. 새벽 5시 나는 정 변호사에게 긴급 보안 요망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냈다. 답장은 1시간 만에 왔다. 보안 회선으로 전화 줘. 통화를 마치고 나는 내가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 소리 지를 필요도 찾아가서 난동을 부릴 필요도 없었다. 그저 쥐새끼가 덫에 걸릴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이었다. 2달 뒤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귀국했다. 수진에겐 비밀로 하고 강남의 비즈니스 호텔에 짐을 풀었다.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심장보다는 따뜻했다. 시내 외곽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정 변호사를 만났다. 몰골이 말이 아니네, 김 상사. 그가 서류 봉투를 내밀며 혀를 찼다. 자네가 말한 거 다 확인했어. 등기부 등본, 대출 서류, 계좌 내역. 그리고 이거 봐라. 그가 내민 서류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서가 있었다. 내 이름 옆에 서명이 되어 있었지만 내 필체가 아니었다. 흉내낸 티가 역력했다. 수진이가 한 짓이군. 내가 묻자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3달 전에 자네 인감 위조해서 아파트 담보로 4억 5천을 땡겼어. 자네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건데 서류를 조작한 거지. 그리고 그 돈으로 통장 세탁하고 이혼 소송 건 거야. 기가 찼다. 바지론도 하네. 더 재밌는 건 공동대출이냐. 최재민, 그놈 전과가 화려해. 음주운전 2번에 2019년 사기 전과까지 있어.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국밥 국물을 들이켰다. 속이 뜨거워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 변호사, 내 옵션이 뭐지? 정 변호사가 빙그레 웃었다. 많지. 하지만 먼저 자네가 뭘 원하는지 말해봐. 나는 잠시 생각했다. 13년의 세월, 내 청춘, 그리고 배신. 법적으로 내 것인 건 전부 되찾고 싶어. 그리고 그 여자한테 세상엔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는 걸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싶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정 변호사가 작전 지도를 펼치듯
테이블 위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으며 설명을 시작했다. 내 방역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우선 자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부터 정해. 정 변호사의 물음에 나는 잠시 창밖에 회색빛 서울 하늘을 응시했다. 복수? 아니, 그런 유치한 단어로는 부족했다. 나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법적으로 내 것인 건 이론 한 푼까지 전부 되찾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처절하게 깨닫는 것. 정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서류 가방을 챙겼다. 좋아, 그럼 작전 시작하지. 다음 날 나는 판교집 근처로 차를 몰았다. 놈의 벤츠는 보이지 않았지만 수진의 차는 주차장에 있었다.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억눌렀다. 지금 감정을 터뜨리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다. 대신 나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대출 창구 직원 앞에 앉아 내 군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진짜 인감도장을 꺼내놓았다. 직원이 모니터에 띄운 위조된 서류 속 서명과 내 진짜 필체를 번갈아 보더니 사색이 되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당장 상부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합니다. 경찰엔 이미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은행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재민 씨한테 연락 왔어. 누가 캐묻고 다닌다고. 나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다음 날 나는 법원 등기소로 가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내 동의 없이는 집을 팔 수도 담보를 잡힐 수도 없게 대못을 박아버린 것이다. 이틀 뒤 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받지 않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은행에서 집 때문에 전화가 왔어.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이혼 문제라면 어른답게 만나서 해결하자. 어른답게? 그 역겨운 단어가 내 귀를 때렸다. 파병간 남편 몰래 내 연남을 끌어들이고 재산을 빼돌린 여자가 할 소리는 아니었다. 그날 오후 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꽤나 들떠 있었다. 김 상사, 대출금 동결됐어. 그리고 더 큰 건이 하나 걸렸네. 자네 산타페 차량 말이야. 그놈이 몰고 다녔지? 내 명의니까. 오늘 아침에 그놈이 자네 차 몰고 나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어. 무면허 운전이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였거든. 차는 바로 압류됐네. 잘 됐군. 나는 짧게 대꾸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차 안에서 재밌는 게 나왔어. 수진 씨가 일하는 치과 처방전 뭉치. 백지가 아니었어.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설마 했던 예감이 맞았다. 처방전을 훔쳐서 빼돌렸다. 그거 향정신성 약물 때문인가? 빙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거야. 경찰이 지금 수사 확대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모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커지고 있었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고라도 해줘야 하나 싶었지만 홈 CCTV 속에서 낯선 남자와 낄낄대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았다. 내 집, 내게, 내 인생을 싸구려 취급한 건 그녀였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감사팀의 조사관을 만났다. 톰슨이라는 이름 대신 박 팀장이라는 명패가 놓인 책상 뒤 피곤했던 눈을 한 중년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였다. 군인 가족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불법 대출금은 동결했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미 일부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말입니까? 절반 정도.
약 1,000주 원입니다. 나는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어디로 갔습니까? 박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모니터를 돌려 내역을 보여줬다. 강 대표라는 사람에게 여러 차례 송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다. 최재민이 아니었다. 강 대표가 누구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변호사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은행을 나서자마자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대표라, 잠깐만. 1시간 뒤 정 변호사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찾았어. 강철수,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인데 사실상 기획부동산 업자야. 급매물 전문이고 현금 깡 전문이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럼 수진이가 집을 팔려고 했던 거야? 정황상 그래. 그 송금된 돈 아마 급매 진행하려고 건넨 뒷돈이나 계약금일 거야.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이 강 대표라는 자가 최재민, 그러니까 자네 안에 내연남이랑 엮여 있다는 거야. 지난 2년 동안 셋이서 작업한 것만 3건이야. 나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수진이가 바람이 나서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된 작전이었을 수도 있다는 소리다. 그럼 수진이도 공범인가? 글쎄, 피해자일 수도 있고 공범일 수도 있지. 최재민, 이 자식 수법이 악질이야. 이혼 소송 중이거나 남편이 파병간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헐값에 강 대표 쪽으로 넘기게 하고 수수료 챙겨서 튀는 놈이야. 얼굴을 감싸 쥐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이건 단순히 가정사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다. 그리고 다른 군인 가족들도 당했다니. 정 변호사, 이제 어떡하지? 판이 커졌어. 이건 민사로 끝날 일이 아니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아는 후배가 있어. 군인 등쳐먹는 사기단. 이거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주 좋아할 먹잇감이야. 그날 밤 나는 싸구려 맥주캔을 따며 텅 빈 모텔방에 앉아 있었다. 수진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조차 저 사기꾼 놈에게 이용당한 걸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수진이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은행에서 사기네. 뭐네 하고 재민 씨가 당신 차 몰다가 잡혀갔어.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쳤다. 강 대표가 누구야? 수진이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가 떴지만 입력 중이라는 점 3개만 떴다 지워지기를 반복할 뿐 답은 없었다. 나는 다시 타자를 쳤다. 1,900만 원 송금 내역, 집 급매 시도. 10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다음 날 아침 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경찰청 지수대에서 만나자고 해. 최재민이랑 강철수 이미 내사 중이었대. 자네 케이스가 이놈들 일망타진할 스모킹 건이 될 것 같아. 파병지에서 그 빌어먹을 이혼 통보 메일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쾌감이 올라왔다. 내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 이 싸움, 이제부터가 진짜다. 모텔 방 안 미지근해진 소주를 들이키며 생각에 잠겼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나를 속였던 걸까? 아니면 저 사기꾼 놈들에게 홀려서 이용당한 걸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수진이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은행에서 사기네 뭐네 하고 재민 씨가 당신 차 몰다가 잡혀갔어.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쳤다. 강철수가 누구야? 수진이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가 떴지만 입력 중이라는 점 3개만 떴다 지워지기를 반복할 뿐 답은 없었다.
나는 다시 타자를 쳤다. 1,900만 원 송금 내역, 집 급매 시도. 10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다음 날 아침 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만나자고 해. 최재민이랑 강철수 이미 내사 중이었대. 자네 케이스가 이놈들 일망타진할 스모킹건이 될 것 같아. 파병지에서 그 빌어먹을 이혼 통보 메일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쾌감이 올라왔다. 내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 이 싸움, 이제부터가 진짜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 나는 박 팀장과 이 형사 앞에서 진술 녹화에 동의하고 정 변호사와 함께 모은 모든 증거자료 사본을 넘겼다. 김 상사님 사건 덕분에 놈들의 범행 패턴이 확실해졌습니다. 박 팀장이 설명했다. 단순한 개별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게 된 거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수진이는요? 제 아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 팀장과 이 형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 형사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이수진 씨의 가담 정도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혹시 평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집을 팔자는 압박을 한 적이 있었나요?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언젠가부터 하우스 푸어 타령을 하긴 했어요. 집 줄여서 이사 가자고. 근데 전 그럴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제 월급으로 대출 이자랑 생활비 감당하는데 문제 없었으니까요. 박 팀장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그게 언제부터였죠? 한 6개월 전쯤. 아마 최재민 그놈 만났을 시점일 겁니다. 이 형사가 물었다. 아파트 담보 대출 건은요? 전혀요. 저 파병가 있는 동안 제 인감 위조해서 몰래 받은 겁니다. 그들은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지고는 조서를 마무리했다. 박 팀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절대 아내분이나 최재민 씨를 만나지 마세요. 놈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판교집 근처로 갔다.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동태를 살폈다. 최재민 놈의 벤츠가 돌아와 있었다. 압류된 차를 벌써 빼낸 모양이었다. 수진이 차는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진이 문자였다. 우리 만나서 얘기해. 내일 탄천공원에서 봐. 다음 날 아침 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여줬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지마. 지금 만나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 알아, 안 가. 대신 오늘 그 여자가 뭘 하는지 봐야겠어. 내가 지 만나러 간 줄 알 때 딴짓거리를 할 테니까. 우리는 오전 9시 30분에 집 근처에 도착해서 맞은편 골목에 차를 대고 잠복했다. 9시 45분 수진이가 나와서 차를 몰고 탄천공원 쪽으로 사라졌다. 정 변호사가 물었다. 이제 어쩔 건가? 기다려야지. 20분 뒤 차문에 부동산 컨설팅 로고가 박힌 차량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다. 강철수였다. 최재민이 마중 나와서 둘이 주차장에서 잠시 얘기를 나누더니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정 변호사가 물었다. 따라붙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휴대폰을 꺼내 홈 IoT 앱을 실행했다. 작년에 집 안팎으로 CCTV 설치해뒀거든.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돼. 정 변호사가 시익 웃었다. 그런 건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나는 휴대폰 화면을 정 변호사가 볼 수 있게 각도를 조절했다. 거실에 강철수와 최재민이 있었다. 강철수는 집 안 곳곳을 사진 찍고 있었고 최재민은 집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볼륨을 키웠다. 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주말에 바로 매물 올리죠. 벌써 관심 있다는 현금 부자 하나 물어놨으니까. 얼마나 부른데요? 최재민이 물었다. 75억 부르고 70억에 쇼 붙입시다. 그 정도면 다들 해피하잖아. 남편 놈은 어떡하고요? 수진이 말로는 요즘 계속 들쑤시고 다닌다던데. 강철수가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군바리들 다 똑같아. 꾀꾀거려봐야 별 수 있나. 파병이니 뭐니 지 할 일도 바쁜데. 적당히 합의금 쥐어주면 떨어져 나갈 거야. 나는 정 변호사를 돌아봤다. 다 녹화하고 있지? 그는 이미 자기 휴대폰으로 화면을 녹화 중이었다. 나는 박 팀장에게 짧은 메시지와 함께 CCTV 링크를 전송했다. 지금 상황입니다. 30분 뒤 아파트 단지가 경찰차로 뒤덮였다. 나는 골목길 차 안에서 강철수와 최재민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박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기 공모,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불법 부동산 거래 시도 현장 다 잡았습니다. 정식 조서 꾸며야 하니까 서로 오셔야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김 상사님, 아내분이 지금 막 현장에 도착하셨는데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창밖을 보니 수진이가 아파트 입구에 서서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경찰들이 집에서 압수수색한 서류 상자들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넋이 나간 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제 아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 팀장이 잠시 뜸을 들였다. 그건 이수진 씨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김 상사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달렸죠. 나는 한참 동안 수진을 바라봤다. 13년의 결혼 생활, 좋았던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망가지기 전까진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해주십시오. 나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최재민과 강철수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플리바게닝을 시도했고, 결국 군인 가족들을 노린 전국적인 사기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다. 수진은 끝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최재민이 내가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고 속여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그녀는 훔쳐간 돈 전액 반환, 아파트와 군인연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 포기, 그리고 사문서 위조에 대한 자백을 조건으로 합의에 동의했다. 나는 그녀를 형사 고소하지 않았다. 남수단에서 그 이메일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는 깨끗한 이혼이었다. 모든 서류 정리가 끝난 날 박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최재민은 오늘 사기, 사문서 위조, 공모 혐의로 징역 8년 선고받았습니다. 강철수는 12년 나왔고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놈들이 김 상사님 말고도 군인 가족 11곳을 더 털었더군요. 상사님 덕분에 패턴이 밝혀져서 그분들도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월세방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나와 같은 처지였을 다른 군인 가장들, 나라 지키러 간 사이에 가정이 박살난 그들의 심정을 생각하니 씁쓸했다. 나는 그저 내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 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 문자였다. 이렇게 끝내려던 건 아니었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1년 뒤 나는 판교 아파트를 팔았다. 도저히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다. 너무 많은 기억, 너무 많은 배신이 그 벽마다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그 돈으로 강원도 상어로지에 작은 통나무집을 짓고 땅을 좀 샀다.
주변에 민가 하나 없는 조용한 곳이었다. 20년 군 생활을 정리하고 조기 전역했다. 할 만큼 했다. 진돗개 한 마리를 입양해서 철수라고 이름 붙였다. 소일거리로 목공 일을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서 제법 밥벌이가 되었다. 군인 연금도 나오니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다.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났다. 정 변호사 말로는 대구 친정으로 내려가서 다시 치과에서 일한다고 했다.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희미해졌다. 그녀는 그녀의 선택을 했고 나는 나의 선택을 했을 뿐이다. 어느 날 저녁 대구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해군 부사관의 아내였다. 남편이 파병 간 사이에 최재민과 강철수 일당에게 당할 뻔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내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저희를 모르시겠지만 상사님 덕분에 저희 집을 지켰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편지를 2번 읽고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여두었다. 가끔 산속의 정막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옛 기억이 날카롭게 파고들 때면 그 편지를 보며 생각한다. 그래도 그 모든 개같은 일들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건 하나 건졌다고. 들리는 소문에 최재민과 강철수는 여전히 감방에서 썩고 있다고 한다. 법이라는 게 가끔은 제대로 작동할 때도 있는 모양이다. 나는 그렇게 조용히 하루하루 나만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위조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는 오롯이 나만의 견고한 성을.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1년 전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이메일 한 통에 무너져 내릴 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비참한 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원 문을 걸어 나온 순간부터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진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때 정말 화나지 않으셨나요? 가서 엎어버리고 싶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벌여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증거일 뿐이니까요. 진짜 복수는 그 사람 없이도 보란 듯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녀가 과거의 헛된 욕망과 후회 속에 갇혀 있을 때 저는 강원도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대패질을 하고 내일을 향해 집을 짓습니다. 그녀가 제가 필요해졌을 때가 아니라 제가 저 자신을 필요로 할 때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정의, 저스티스였고 그 어떤 사과나 위자료보다 더 달콤하고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경쟁과 비교로 얼룩진 삭막한 대한민국 사회. 우리는 종종 가장, 남편, 직장인이라는 의무감 뒤에 나 자신을 지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주려다 정작 내 안에 불빛이 꺼져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건 타인의 인정이나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거울 속에 나를 당당하게 마주 볼 수 있는 단단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도 혹시 억지로 쥐고 있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족쇄가 있지는 않습니까? 놓아버리면 세상이 끝날 것 같아 두려운 관계, 미련 혹은 상처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처럼 그 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문 밖에는 당장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칠지 모르지만 그 비가 그치고 나면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요. 배신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새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너진 곳에서 더 단단하게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